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금 그 논문을 읽어봅시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 2020년 10월 17일 한국미학예술학회 가을 정기 학술대에 발표한 논문 포스트 온라인 매체 조건과 수행성의 역설 데리다의 루소를 통하여라는 논문을 읽고 있는데요. 오늘 이 분량은 이제 이 논문의 마지막 그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을 그 본문의 마지막 절과 그다음에 결론을 읽어 가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까지 다룬 내용은 이제 포스트 온라인 조건 속에서 우리 동시대 사회와 그 사회 특히 이제 다니엘 마르코비치의 용어를 빌리자면 능력주의 사회로서의 우리 동시대 삶의 조건들과 그다음에 노동의 상태 그리고 미학적이고 예술적인 중요한 경향성으로서의 퍼포먼스 내지는 퍼포머티비티에 대한 내용을 비판적으로 다뤘고요. 그것이 이제 포스트 온라인이라는 우리의 미디어 내지는 그 커뮤니케이션 조건 그리고 기술적인 그 특수성 하고 그 삼각편대로서 다뤄보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을 앞에 영상까지 해서 쭉 다뤘고요. 바로 직전 영상에서는 이제 그러한 동시대적인 문화 예술의 조건,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용어로 따지면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의 어떤 근접돼 있는 상태의 비판적인 문제 제기를 좀 역사적인 거리를 두고 특히 이제 그 인식론적인 차원에서 좀 다르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저는 데리다가 루소의 철학과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읽은 해체적으로 읽은 부분들을 참고를 했었고요. 그것이 바로 직전 논문에서 우리가 논했던 제가 읽었던 제 논문의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읽으려고 하는 부분은 그 논의에서 후반부에 속하는데 그건 이제 데리다의 루소에서 이제 좀 나와서 그 데리다가 루소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어떤 인식론적인 한계 그리고 데리다 스스로가 루소를 통해서 진실값을 찾아낸 부분들을 이제 저는 데리다를 그 연구함으로써 동시대의 어떤 비판적 시각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그 논문의 마지막 절에서 썼는데요. 그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읽어 볼 건데요. 그 PDF 파일을 공유하면서 다뤄보겠습니다. 이 절의 제목은 제가 소호 제목으로 새로운 기원의 해체라고 했는데 여기서 기원은 이제 우리가 어떤 개념, 어떤 구조, 시스템 이런 것들의 그 바탕이 되는 것들을 이제 디 오리진이라고 하잖아요. 기원의 문제에서 기원이 신화화되는 게 이제 루소의 이론 속에서는 자연을 가장 절대적이고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할 지점, 완벽성, 완전성으로 이해하는 지점이 있었는데 그렇게 자연을 전제함으로써 많은 논의들이 루소의 논의들이 가정을 한 상태로 논증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는 그래서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짓의 지점들 그리고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오류 가능성에 대해서 넘어가게 되는 부분을 이제 지적을 했는데 그게 기원을 신화화하기 때문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시대에도 있다는 건데 그거는 뭐 루소처럼 자연에 대한 거나 이게 아니라 오히려 기술에 대한 부분들 특히 그 디지털 테크놀로지 속에서 이 소셜 미디어로 실현되는 많은 그 의사소통의 확장과 집중성 같은 것들을 우리가 오히려 그 기술의 궁극적 목적에 대해서 질문하지 못하게 하는 신화화시킨 지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이 부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데리다의 루소론을 간단히 정리하자. 루소는 자신의 글들에서 매개와 대리보충을 이성과 자연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것으로 파악했음에도 주변적이고 열등한 것으로 애써 부정한 반면
데리다는 오히려 그것에 의해 형이상학의 모순된 구조와 이념작용의 이면이 누출되었음을 짚었다. 때문에 데리다에게 루소는 형이상학의 궤도를 이탈해서 로고스 중심적 시대의 결정적인 분절을 인지하도록 이끄는 일종의 계시자만큼의 중요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게 이제 제가 방금 인용한 부분이 데리다가 그라마톨로지에서 루소의 의미, 루소가 현대 인식론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쓴 부분입니다. 이 점을 새삼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의 동시대적 고찰에도 이 일종의 분절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요컨대 루소의 매개와 대리 보충은 데리다의 논고를 통해서 루소의 텍스트에서뿐만 아니라 서구 형이상학 전통에서 은폐됐고 부수적으로 취급된 것들의 실체적 작용과 구조를 밖으로 드러내서 그 틈을 인지하도록 하는 맥거핀 역할을 했다. 그렇다면 데리다의 이론적 수행을 통해서 동시대적 문제들, 즉 우리가 앞선 장에서 논한 포스트 온라인, 능력주의, 포스트 진실에 관한 비판에 적용할 수 있을까? 그것들이 우리 시대 새로운 기원으로서 가령 기술적으로 디자인된 의사소통 구조 및 매체 조건의 우위, 포스트 진실의 상대성과 주관성, 능력 또는 성과주의 사회 질서의 일반화, 예술 생산과 수용에서 퍼포먼스의 직접적 현존에 관한 믿음을 0점에서 제로 그라운드에서 다시 숙고할 수 있도록 하는가. 우리는 정답은 모르지만 구체적인 문제를 짚고 어떤 시도가 필요한지 제안할 수는 있을 것이다. 요컨대 포스트 온라인의 커뮤니케이션 체제와 역량은 인간의 지적 지각과 정신에 보다 직접적으로, 보다 다성적으로, 그리고 또 다원적으로, 보다 인간을 적게 투입하는 쪽으로 실현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의 매개 구조와 시스템, 예컨대 디바이스,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코딩 등은 점점 더 비가시적이고 접근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 마치 신화적 기원처럼 이제 그 기술적이고 장치적인 것의 텔로스, 이 텔로스가 이제 철학적 용어로는 궁극적인 목적, 궁극적 원인, 궁극적 그 목적인 이렇게 그 번역하는 얘기입니다. 이 텔로스를 상기하기에는 다른 의미로 초월적이고 고차원적인 존재가 된 것이다. 무엇이요? 테크놀로지가요. 우리는 그렇게 이 시점에서 더욱 매체 조건을 해체해 봐야 할 것이다. 그것이 주체인지 매체인지. 네. 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이 주체인지 매체인지, 그것이 무엇을 전달하는지 혹은 스스로를 매개하는지를 따지되 이분법적 정답 대신에 궁극적 목적에 비춰 수행하는 일의 실체와 파생 효과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그 매체 조건을 해체해 봐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또 능력주의에 대해서는 제가 이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네, 능력주의에 대해서는 능력과 성과라는 기준이 과연 우리가 믿는 만큼 합리적인 것인지, 모두가 초연결된 사회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매개된 존재이고 대리보충적 관계로 움직이는데 어떻게 각각을 대상으로 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분리된 평가와 보상이 가능한지를 의심할 수 있다. 더 중요하게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이라는 능력주의 시스템이 차별과 불평등을 당위적으로 만드는 딜레마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또 그 실체가 자유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쓴 자본주의, 즉 냉전 종식 이후에 세계에서 외부 없는 유일체제가 된 그것의 유지 발전을 위해 인간을 갈아넣는 메커니즘은 아닌지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 수행성의 문제에서는 수행성 자체가 학문과 예술에서 행위가 아니라 하나의 미적 양식 혹은 이데올로기로 굳어지는 위험을 들여다보고 어떻게 그런 문제가 배양되고 커나가는지 봐야 할 것이다. 가령 퍼포먼스 아트의
예술가의 신체적 현존이 아무런 매개 없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약속된 환상은 아닌지, 예술 행위를 위임하거나 또 대리 보충하는 퍼포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그 퍼포머들을 고용하거나 참여의 명명 아래서 퍼포먼스에 그 모집하는 아티스트들, 그럼 이 행위자와 아티스트 간에 여러 사회 경제적 관계 문제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는 어떤 미학의 접근법, 미학의 인식 방법론, 그다음에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의 동질화를 우려하면서도 수행성의 평가 지표와 경제화에 기꺼이 부응하는 예술 제도나 예술 기구들의 아이러니가 논박될 수 있고 논쟁을 요한다. 그런데 그 논리의 수정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능한가? 아래 두 인용문은 루소와 데리다의 것이다. 각각 다른 맥락에서 발췌한 것이지만 제가 이제 두 개의 맥락이 다른 곳에서 루소의 글과 데리다의 글을 인용을 했지만 제가 보기에 둘은 같이 읽었을 때 논리의 간극만이 아니라 데리다에 의해 루소의 사변이 수정, 보충되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먼저 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서 제가 인용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한데 모여 스스로를 한 몸으로 여기는 한 그들은 공동의 보존과 전반적 복지와 관련된 단일 의지만을 갖고 있다. 이때 국가의 모든 기구는 활력이 넘치고 단순하며 국가의 원칙은 분명하고 명쾌하며 국가에는 복잡하고 모순된 이해관계가 없다. 또한 공동선이 명백히 드러나 상식만 있으면 공동선을 알아볼 수 있다. 가장 이상적인 사회 형태인 것이죠. 모두 각자이지만 한 몸처럼 소위 움직이고 판단하고 모든 결정을 한다. 그런 사회. 그럼 그런 사회에서는 혼란도 없고 의미의 불투명성도 없을 것이고 상식들은 유지될 것이고 그 상식이 공동의 좋음, 공동의 선에 부합하겠죠. 이게 이제 지금 루소가 사회계약론에서 이상적인 공동체로 제시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데리다의 그라마톨로지에서 제가 인용한 부분을 읽어볼게요. 이러한 대리보충, 그러니까 루소의 대리보충인데요. 이 대리보충이 결국은 연쇄 작용을 한다는 것을 짚어내고 이러한 대리보충의 연쇄를 통해서 어떤 필연성이 예고된다. 불가피하게 대리보충적 매개를 증식시키는 무한한 연쇄의 필연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까 대리보충 자체가 한 번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대리보충을 통해서만 어떤 의미들이 전달되거나 일들이 전개되거나 실행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대리보충은 사실은 대리나 말 그대로 대안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대리보충 자체가 실체이고 필연적인 운동이라는 것이죠. 그 같은 대리보충적 매개는 그것이 지연시키는 것 자체의 의미를 생산한다. 사물 자체, 직접적 현전, 근원적 지각 이런 것들에 대한 신기루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직접적인 그 어떤 것도 매개되지 않는 나타남이라든가 존재라든가 그리고 지각도 뭔가 그 매개되거나 소위 그 조율된 지각이 아니라 근원적 지각 이런 데 대한 판타지가 있는데 그런 판타지들이 사실은 이 대리보충적인 연쇄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직접성은 사실은 다른 것으로부터 파생된 것들이다. 우리는 직접성을 직접 아무것도 거치지 않은, 매개되지 않은, 그리고 파생이 아니라 실체, 본질, 근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 자체가 이러한 대리보충적 연쇄 과정을 통해서 생산되는 것들이라는 거죠. 모든 것은 매개를 통해서 시작하고 이성에서는 생각조차 될 수 없는 이 말을 이제 데리다가 루소의 말에서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리보충이라는 것 자체는 이성은 그걸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루소가 썼는데 그 말 자체가 데리다로서는 루소가 그 계몽주의의 이성 중심화 시키려고 하는 시대적 정신에 대한 반작용 내지는 그거의 그 오류 가능성을 짚은 거라고 본 겁니다.
자, 먼저 인용한 사회계약론에서 루소는 자연적이고 원시적인 공동체를 인간의 첫 사회 결속으로 가정하고 그것이 이상적 공동체로서 단일 의지, 활력, 원칙의 투명성, 모순 없음, 공동의 선, 공동의 상식을 특성으로 한다고 서술했다. 반면 두 번째 사회 결속은 이기적 동기, 분업, 교환, 불투명한 질서, 사적 이익과 사유재산제, 모순과 언쟁, 불공정한 법령으로 전철된 국가로 묘사했다.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타락해가지고 만들어낸 사회예요. 루소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대비를 통해서 루소는 자신이 속한 18세기 계몽주의 근대 사회가 문명화된 사회가 아니라 이상적인 상태로부터 멀어진 사회임을 주장한다. 하지만 현실은 원시 공동체로의 단순 회귀가 가능한 사회가 아니라 역사 과정을 통해서 국가와 인민, 법과 공적 질서, 정치 경제 체제가 현재 있는 그대로 굳어진 사회다. 그렇기에 루소는 실제적 방법론으로서 자연에서의 유래한 것이 아니라 계약에 따른 것이며 다른 법, 모든 법의 토대가 되는 신성한 법인 사회 질서를 명확히 바로잡을 것을 주장했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그 사회질서의 이상적 모델을 구현한 국가를 서술한 것이다. 앞에 제가 읽었던 부분이 그런 이상적 국가에 대한 그 루소의 설명인 것입니다. 하지만 데리다는 근대 계몽주의 사회의 부정성을 논파하고 해결책까지 제시한 루소의 논리에서 전혀 다른 지적 생산성을 찾아낸다. 루소가 당대 계몽주의의 형이상학적 도식을 내면한 채 루소가 당대 계몽주의의 형이상학적 도식을 내면화한 채 계몽주의를 비판하고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그것을 위협하는 논리를 수행했다는 뜻이다. 앞서 다뤘듯 루소는 매개와 대리보충을 인정하지 않고 가능한 한 도외시했지만 그의 글들은 매개와 대리보충의 연세가 불가피함을 드러내고 그 효용성을 입증하기까지 했다. 또 다른 한편 위에서 루소가 사회질서의 이상적 모델로 전제하는 단일 의지, 단순하고 활력 넘치는 국가기구, 단순 명쾌한 국가원칙, 공동선, 복잡함과 모순이 없는 이해관계, 상식만으로 이해 가능한 공동선은 논증을 거친 대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루소가 논증을 통해서 밝혀낸 그런 중요한 가치,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어떤 목표가 아니라 기원적 가치로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기원으로서 이미 주어져 있는 거라고 그런 가치, 추구할 가치라고 루소는 전제를 했던 겁니다. 그런 전제의 방식 자체가 이런 기원들을 신화화하는 거죠. 비판할 필요가 없이 당연시하고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이제 우리가 완성 가능성으로 가야 된다는 논리를 펼 수밖에 없는 특수한 루소식 노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상적인 것, 기원적인 것들로 치부해버리고 현재에 멈춰버리는 것은 데리다의 철학이 루소를 비판한 궁극적 목적이 아니다. 오히려 데리다는 그러한 것들이 사유와 행위의 끊임없는 매개를 통해서 기원이나 근원이 부재한 가운데 지속적인 연쇄작용의 운동이 일어나는 대리보충의 구조 속에서 의미를 생산하고 논박되고 다른 것들로 파생 변주하는 자체를 인정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니까 본질이 있으니까 파생은 열등한 것 내지는 또 기원이 있으니까 기원으로부터 뭔가 변주된 것들은 기원보다는 부족한 것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 진리를 왜곡하는 거라는 거죠. 진리는 오히려 결여 그리고 지연 그리고 차이와 지연들을 통한 연쇄작용 실체가 아니라 실체들이 대한 어떤 환상을 만들어 나가면서 계속 각각의 존재들이 대리 보충적 역할들을 서로 매개하면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이 더 진리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데리다의 루소를 통해서 동시대적 문제들을 다시 다르게 분석하고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방법도 그와 같다. 아니 바로 그 대리보충적 연구 행위를 수행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방법이다. 결론. 결론에 제가 부제는 새로운 자리, 새로운 호명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본질 내지는 주체 그리고 원리, 원본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고 그것들의 그 극점에서 반대극에 열등한 것, 부재한 것, 결여된 것, 간접성, 매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그런 포지셔닝을 우리가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그게 이제 저는 새로운 자리 그리고 그런 자리에 있는 어떤 실체들에 대해서 이름을 새롭게 부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서두에 다룬 퍼포먼스 아티스트로서 유켈리스의 이력은 그녀의 미술이 현전, 특히 몸의 촉각적 직접성과 실체적 행위 능력을 통해 작가의 본질적 의도 및 작품의 진정성을 담보해왔다는 평가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우리가 본론에서 데리다의 루소론을 통하여 다른 관점을 도입한 바를 적용해 보자면 그러한 현전에서 매개와 대리보충성을 부인하거나 못 본 척 할 수 없다. 즉 예술가 신체의 지금 여기 현존은 전달하는 것과 전달되는 것의 이중매개 작용이며 표현의 연쇄 과정에서 있음과 없음을 대리하는 운동들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 말이다. 넓게는 예술에 대한 관념부터 제도까지, 구체적으로는 감상이 전제된 몸의 행위부터 그 수용의 의미와 과정, 즉 미적 현존에 대한 예술계의 후반 작업들, 의미를 부여하고 비평을 하고 전시를 하고 책을 쓰고 하는 이 일련의 포스트 프로덕션의 과정까지가 모두 매개 작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각각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대리보충적인 활동들이 네트워킹하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팬데믹이라는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재난의 상황, 단적으로 예술가의 신체적 현존이 예술 작품으로 제시되기 어려운, 특히 퍼포먼스 아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어렵잖아요. 그래서 팬데믹 기간 지금 우리 사회 국내외에서 제일 타격을 많이 받은 분야가 공연예술 분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신체적인 존재의 제시가 가장 그 위험한 상황이 된 이런 그 사회의 조건에서 양상은 이 퍼포먼스의 양상은 또 한 번 변했다. 유켈리스에 위하여 영원히 그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유켈리스의 작업 있죠. 이 작업 말입니다. 유켈리스의 이 작업은 직접 현장에서 퍼포먼스를 수행하지 못하고 감상자 또한 그러한 현장 참여가 곧 위험 자체가 된 코로나19 상황에서 손으로 쓴 메시지를 작품화한 경우다. 또 비접촉의 미술 행위로서 비디오 애니메이션을 선택한 사례다. 작가는 거기서 문자의 간접성 대신에 디지털 미디어의 기술적 프로세스 대신에 다른 종류의 직접성, 접촉 강도, 발화와 청취 가능성을 기대한다. 유켈리스가 작가 노트에 쓴 다음과 같은 생각이 그 점을 우리에게 전해준다. 제가 이 논문에서 인용했던 유켈리스의 아티스트 스테이트먼트가 바로 이 퀸즈 뮤지엄에 제시한 이 PDF 파일이에요. 이렇게 그 웹사이트 퀸즈 미술관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는데요. 미엘 레더맨 유켈리스 아티스트 스테이트먼트라는 문서 제목의 이 내용들이 다 유켈리스가 쓴 겁니다. 유켈리스가 생각하고 있는 이 작업을 왜 했는지, 그래서 당신은 어느 의도로 이 작품에 초대하는지 같은 게 쓰여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인용을 했었고,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이 부분 앞에 인용을 했었고요. 이제 2020년 3월에 내가 1976년부터 해왔던 이 Thank you for keeping NYC alive, 그다음에 Dear Service Worker 이 말들을 다시 환기시켜가지고 2020년에 작업을 한 이유에 대해서 쓴 부분은 제가 논문 앞부분에 인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부터 읽을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그러니까 결론 부분에서 저는 유켈리스의 이 아티스트 스테이트먼트를 인용하면서
이 문자 언어 그리고 그 문자 언어를 유켈리스가 직접적인 발화라고 말한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쓴 겁니다. 인용을 해볼게요. 유켈리스의 이 부분입니다. It has to be handwritten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번역을 해놨는데요. 그것은 손글씨여야만 했다. 마치 내가 당신과 얼굴을 마주하고 얘기하듯이, 마치 내가 감사를 표하기 위해 악수를 청하듯이. 손글씨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밀접한 행위다. 개인적으로 손의 느낌이 느껴지고 각 단어가 형상화한다. 손과 손의 접촉이 배제되고 위험하기에 그 문장은 오히려 반드시 손으로 써야만 한다. 이 작품에서 손글씨는 원시적이고 긴급해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확실히 내 손글씨처럼 보인다. 나는 그걸 안다. 디지털 스크린에서 그 문장은 15초에 걸쳐 나타나는데 당신은 마치 누군가가 뒤에서 스크린 위에 한 글자 한 글자 써나가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 그리고 퀸즈 미술관에서 그 문장은 마치 그 미술관 파사드의 전면 유리 벽, 엄청 길고 긴 그 공간을 횡단하며 터져나오는 소리 같을 것이다. 지금 제가 이제 번역에서 여기 인용해 놓은 이 내용은 상당히 유켈리스 80이 넘은 이 유켈리스 작가 자신으로서는 아주 진솔하면서도 자신의 그 철학이 담긴 내용이 쓰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글씨에 대해서 유켈리스가 정의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그럼 보면 사실은 접촉을 못하니까 내가 손글씨를 썼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썼지만 오히려 그 손글씨가 어떤 식으로 당신한테 이 소위 밀접한 나의 어떤 그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퍼포먼스라고 생각하는지를 읽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디지털 기술의 소위 그 화면들을 이용하면서도 모니터와 애니메이션 기법을 이용하면서도 그 기법들이 궁극적으로 사람들한테 지각 가능하게 되는 지점은 직접성일 수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기술을 매개 장치로 쓰는 거를 절대로 은폐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되게 적극적으로 기술과 기계 장치의 중간재 역할들을 드러내면서 근데 그 중간재가 사실은 우리가 무엇인가 누군가와 타인과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거나 접촉하는 진짜 방식이야. 직접성이라는 환상을 갖지만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들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저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작가의 어떤 그 스테이트먼트만큼이나 잘 이해하겠고 공감하는데 또 다른 미술 비평가들은 그런 부분들을 다른 식으로 여전히 그러니까 신체의 직접성과 이 손글씨로 쓰여서 디지털 모니터로 전달되는 것 간의 어떤 그 간극을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인용한 그 뉴욕타임즈의 그 글 중에 하나 제임 마골리스라는 사람이 쓴 그 기사를 인용하면서 제가 이거에 대한 크리틱의 크리틱을 해놓은 부분을 제가 결론 부분에 썼는데 읽어보겠습니다. 한 비평가는 유켈리스의 이 작업을 두고 그녀가 50여 년 매진한 퍼포먼스 아트에 비춰서 인용 촉각적인 면은 떨어졌을 수 있지만 진심 어리지 않다고는 할 수 없다 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우리의 관점, 그러니까 제 관점에서는 바로 그런 비평가의 사고방식, 가치평가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작가의 신체가 직접 투여되어야만 퍼포먼스가 촉각적이라는 단순한 논리, 진심 또는 진정성을 추상적이고 관성적인 미의 기준으로 삼는 데 익숙한 논법 말이다. 그것은 객관적으로 사회상징적 이건 사회상징적인 거는 제가 인용한 용어인데 사회상징적 체계 안에 우리의 정해진 자리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이데올로기의 정상적 호명, 그 호명에 종속되어 맞춤 답변하는 일이다. 이 인용은 제가 에릭 센트너가 쓴 그 기적은 일어난다라는 논문에서 발췌한 건데 말하자면 사회상징적 체계는 나로서 내 실체로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해진 자리에
맞추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뭐 중년, 뭐 대학의 뭐 교수, 그리고 뭐 한국 사회 누구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정해진 자리가 말하자면 이데올로기가 정상적이다, 노멀하다고 하는 이름 붙이기라면 그거에 종속돼 가지고 일테면 그 유켈리스의 작업을, 아니면 유켈리스의 작업이 이번에 그 목적하는 바를 읽어내는 것들인 거죠. 하지만 유켈리스가 그 공공미술로 하고자 한 바가 정말 그런 제임 마굴리스 비평가가 말하고 있는 그런 식의 의도와 목적을 가졌을까, 회의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유켈리스는 그 사회 상징적 체계가 익명의 정체성 쪽으로 찍어 누르고, 그러니까 서비스 워커들에 대해서 각각의 어떤 존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서비스 워커들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 우리가 대면하지 않는 곳에서 택배를 놓고 가고 뭐 저기 서비스를 해주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익명성이 있는 거잖아요. 익명성을 강제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시스템이.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익명의 정체성적으로 이렇게 찍어 누른다고 쓸 수 있는 것이고, 비가시적으로 사용하는 주체들, 이 주체들을 예술의 자리로 초대해서, 유켈리스는 그렇게 한 거라고 할 수 있는, 딱 호명을 하는 디어 서비스 워커라고 하는 순간 그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특히 이제 유켈리스가 주목하고 있는 이런 도시를 유지 보수하는 서비스 노동자들, 뭐 청소, 그다음에 의료계에 있는 노동자들, 그러니까 의사가 아니라요. 우리 뭐 감사합니다 의료진한테 그거를 했었는데, 덕분에 챌린지 같은 거. 근데 거기서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하루에도 엄청난 양으로 쏟아져 나오는 그 의료 폐기물들을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사실은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 별로 안 하거나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의식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게 바로 그 사람들의 존재와 노동에 대해서 비가시적인 걸로 취급하는 거죠. 익명성을 당연시하고.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따라서 우리는 그 작품에 대해서 유켈리스가 새로 만들어낸 주체들의 자리다. 주체들의 자리, 디어 서비스 워커라고 이름을 호명하는 순간 그 사람들은 미술계의 자리가 옮겨졌다는 뜻이 아니라 존재성을 부여받게 되는 거고 가시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호명 방식이라는 의미와 이해를 부과하고 싶다. 우리 연구의 결론을 이와 같이 본론의 정리가 아니라 동시대 한 예술작품에 대한 다른 비평으로 채우는 이유 또한,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제임 마골리스의 그런 비평들에 대해서 충분하지 않다고 제가 비평을 가하는 이런 방식으로 채웠는데, 그러는 이유 또한 이렇게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요컨대 우리는 어떻게 몸에 익숙해진 투명성과 직접성의 논리, 전혀 느낄 수 없을 만큼 깊고 진하게 구획된 차별적 관계의 경험을 0점에서부터 다시 새롭게 검토할 것인가. 예술작품이 다르게 이끄는 만큼 철저히 다르게 판단하고 쓰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논문의 결론을 맺었는데, 저는 이 논문이 지금 그 학회에 발표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을 때까지는 사실 그 학회 그러니까 게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제출할 논문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맥락에서냐면, 그러니까 분량도 훨씬 논의도 좀 많이 했고, 또 많은 내용들을 나중에 논문에 이제 게재를 하기 위해서 투고를 할 때는 아마 이 논문의 일부분 내용들이 많이 덜어질 겁니다. 근데 그렇더라도 그것이 이제 형식의 문제, 학술지와 학술 그 지의 편집 규정에 따르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발표를 통해서는 사실 충분히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발표장이 아니라 이 투고 논문 그 프로시딩 그 논문집의 그러니까 학회 학술대회 자료집에는 그 이 원고가 좀
넘치더라도 실리기를 바라서 넣어놓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게 예를 들면 이제 팩트풀리스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그런 팩트 중심의 어떤 그 객관성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든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체제의 그 냉전 시대와 그것이 붕괴된 지금 현재 문제라든가 하는 부분은 저는 이제 완성을 해야 될 논문에서는 좀 뺄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내용을 다 다뤘던 이유가 사실 이런 연구를 하는 되게 그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동시대 예술과 문화적인 어떤 실천들에 대한 분석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동시대 예술과 문화적 어떤 창작 그리고 실천들이 사회 속에서 유리될 수가 없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꾸 논자들이 그 부분을 회피하려고 하지 예술가들은 그리고 문화 활동을 하는 소위 크리에이터들은 다른 어느 그 주제보다도 자신의 삶,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 세계에 대한 그 관심과 말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저는 퍼포먼스 아트, 퍼포먼스와 관련한 어떤 그 공연 예술, 시각 예술 이런 정도로 축소되지 않고 그것들이 어느 사회 지평에, 매체 조건에 인식론적인 그 경향성 속에 있는지를 다루고 싶었습니다. 이제 이 논문에서 그런저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던 그 초안 논문에서 있던 이유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 앞에 제가 이게 5번째 논문을 읽어봅시다 일 텐데 1편부터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끝으로 관련한 얘기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부분을 그 소개하고 싶은데 콘트라바스, 콘트라베이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요. 지난 그 수요일에,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 그러니까 11월 11일에 그 아는 분이 그 표를 선물해서, 그러니까 초대를 해주셔서 제가 그 예술의 전당에 자유홀인가? 네. 자유극장인가? 거기, 그러니까 예술의 극장, 오페라 극장의 지하 1층에 있는 공연장 있잖아요. 거기서 그 배우 박상원 씨가 그 단독으로 모노드라마로 연극을 하셨어요. 그게 제목이 이 콘트라바스이고 사실 원작이 있죠. 이 콘트라바스는 그 국내에는 처음에 번역될 때 콘트라베이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 독일의 파트릭 쥐스킨트라고 하는 소설가 아시죠? 유명하죠. 뭐 작품이 영화도 많이 되고. 근데 이 파트릭 쥐스킨트의 대표작이자 가장 그 오늘날의 쥐스킨트를 만든 작품이 바로 이 콘트라바스라는 작품이에요. 근데 이 콘트라바스가 그 1985년인가? 83년인 1983년인가 이 그 콘트라바스 저기 파트릭 쥐스킨트가 발표를 해서 그 전까지 쥐스킨트가 굉장히 열심히 저작을 했지만 희곡을 쓰고 했지만 주목받지 못하다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그 극작가이자 소설가가 될 수 있었던 그 작품이 이 콘트라바스라는 작품인데요. 이걸 이 책은 지금 없어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뭐로 써놓은 건 제가 써놓은 건데 이 책을 제가 국내에 번역됐을 때 바로 샀답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였냐면 94년이에요. 1994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이네요. 너무 놀랍네요. 26년 전에 교보에서 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연도만 제가 이렇게 책 사서 써놓은 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 책이 너무 좋아서 이제 항상 서가에 꽂혀 있었고, 근데 맨날 들여다보고 그러진 않았지만, 근데 이 그 박상문 연기자 배우께서 이 모노드라마로 콘트라바스 박상원 모노드라마 콘트라바스 공연을 하시고 제가 이제 초대를 받아서 정말 기쁘게 가서 공연을 봤는데
지난 시간 동안 이제 콘트라바스 이 지스킨트의 소설을 많이 생각하지 않았죠, 솔직히. 그런데 보면서 이 박상원 배우 대단하시더라고요. 2시간 동안 연세도 이제 꽤 있잖아요. 저보다 훨씬 나이도 많은데 2시간 동안 정말 쉬지 않고 극을 끌고 가세요, 혼자. 그런데 이 주 내용은 이 원작 그대로 대사를 하세요. 무대 세트도 너무 잘 멋지게 만들고 조명도 너무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스태프들과 제작진들이 정말 프로덕션 스태프들이 너무너무 잘했어요. 무대 연출도 좋고 그다음에 조명, 음향 다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정말 행복하게 봤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몇 개 이렇게 보여드리자면 콘트라바스 연주자로서의 독백이 바로 지스킨트의 소설 콘트라바스의 주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이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일단 보세요. 94년에 번역돼 나온 그 책의 제목은 콘트라베이스예요. 근데 이 콘트라베이스라는 말은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독일어로 콘트라바스라고 할 건지 아니면 영어로 더블 베이스라고 할 건지 이게 두 개의 정확한 용어인데 우리는 그걸 희한하게 엮어가지고 콘트라 베이스라고 쓴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아는 한은 이거 열린 책들에서 나왔었는데 열린 책에서 번역 수정본이 나온 걸로 압니다. 근데 이 콘트라 베이스, 이 얇은 책이 너무너무 재밌는 책이고 대사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26년 사이에 이거를 맨날 들여다보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안 봤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모노드라마를 보고 와서 서가에서 찾았어요. 그랬더니 94년에 샀는데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왜 이 논문을 읽어봅시다 해서 얘기를 말미하냐면 여기에 콘트라바스 연주자의 드라마 안에 지금 제가 이 책에서 이 논문에서 다뤘던 그 능력주의 사회 그리고 신카스트 제도 그리고 그 계급과 계층과 그리고 익명적 존재들 그리고 그 익명적 존재가 차지하고 있는 실체적인 역할과 의미와 사회가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 인정하고 간주하고 사용하는 어떤 맥락들이 이 책에서 그리고 지스킨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던 거예요. 그걸 잊고 있었다가 이제 박상훈 이 배우의 모노드라마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환기를 한 거죠. 중간에 그 부분의 대사를 박상훈 연기자가 하는데 제가 이렇게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이 얘기들이 분명히 있어.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사실 새삼스럽게 지금 동시대 사회에서만 이 능력주의 사회로서 계급 차별이라든가 직종의 차이라든가 양극화 같은 것 그리고 익명적 존재들에 대한 무시나 비가시적 노동에 대한 압력이 있는 게 아니야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연극을 그대로 모노드라마를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제가 책에서 이 94년 버전의 책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 논문 읽기 마지막에 좀 대미를 장식하는 뜻에서 해드리고 싶습니다.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파트리크 지스킨트의 콘트라바스 끝부분에 있는데요. 제가 질투를 느끼고 있다고는 절대 생각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저 스스로 알고 있으므로 질투라는 것은 제게 아주 낯설은 감정이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공정한 것이 무엇인가 정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악 분야에서는 몇 가지가 정말로 불공정합니다. 독주 연주자에게는 우레와 같은 갈채가 쏟아지는 것이 상례고 관중들은 박수를 칠 수 없게 되면 마치 무슨 벌이라도 받는 듯한 느낌마저 갖게 됩니다. 박수갈채는 지휘자에게도 쏟아집니다. 지휘자는 악장의 손을 적어도 2번은 쥐고 흔듭니다. 대개의 경우 오케스트라 단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런데 콘트라바스 연주자는 미처 자리에서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콘트라바스 연주자는 제가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각으로 살펴보아도 최후의 쓰레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오케스트라의 구성을 인간 사회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계에서나 그 세계에서 쓰레기와 관련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기 마련이죠. 더구나 오케스트라의 세계는 인간 사회보다 더 나쁩니다. 왜냐하면 인간 사회에서는 이론적으로 보자면 언젠가는 나도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내 밑에 벌레 같은 것들을 내려다볼 희망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얘기가 전개가 되거든요. 그렇지만 오케스트라에서는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냉엄한 능력별 계급제도, 옛날 옛적에 내려진 결정을 그대로 고수하는 잔인한 계급제도, 재능에 따른 냉혹한 계급제도, 진동음과 음의 빛깔에 따라 절대로 번복 불가능한 자연의 질서이며 물리적인 계급별 차별화 제도 등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케스트라에는 들어가지 마십시오. 네, 이 부분이 지금 제가 그 박상원 배우께서 공연을 할 때 이 대사를 할 때 제가 이게 저릿저릿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너무 그 독창적이고 뛰어나서 엄청난 분석이어서가 아니라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그 옷을 입은 그 능력주의와 새로운 계급차별과 새로운 양극화로 맞닥뜨리고 있을 뿐이지 굉장히 오래된 일이라는 것. 그리고 그거를 지스킨트는 희곡 그리고 소설에서 건드리고 있었고 또 유켈리스는 1970년대에 그런 메인티넌스 아트 내지는 그 세니테이션 같은 터치, 세니테이션 이런 작업들 퍼포먼스 아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문제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은 이런 거죠. 왜 인간 사회는 더 나아지지 않아? 그치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거 자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데리다가 말하고 있는 소위 그 대리보충적 연쇄작용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아지는 게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할 부분이라면 어떤 문제들이 계속 이 사회 속에서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사회 속에서 계속해서 모양만 바뀌어가면서 양태의 정도만 달라지면서 계속해서 연쇄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이나 예술가들은 그리고 예술가들의 작업에 대한 비평적인 그 개입이나 보조적인 역할을 대리보충적 역할이죠. 비평도. 그런 학술적인 연구도 마찬가지고 그런 역할의 사람들은 또한 그 일들을 계속 해오고 있다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 궁극적으로 해결된다는 것 자체가 신화적인 인간의 욕망이고 오히려 우리는 새로운 문제들이 출현하고 그 문제는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라 언제부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문제들의 다른 버전, 파생 버전들이고 그거에 대한 그 비판 내지는 더 다른 이상적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결국 학문과 예술의 역동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논문 읽기 5번째를 끝내고 앞으로 또 논문을 읽어갈 때는 소주제를 달리 해보겠습니다.